이번 시간에는 임차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을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근데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조금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요, 우리 앞에서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 근저당권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물론 그 효력은 굉장히 강력한 물건이긴 하지만 아주 간단했거든요. 등기되면 근저당권 있는 거고요, 등기 안 되면 근저당권 없는 거예요. 전세권, 지상권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등기도 그랬고요. 근데 임차인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예전부터 생각을 해보면 관념 속에는 임차인이다, 남의 집을 빌려 쓰는 사람이다. 요즘은 돈이 있어도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남의 집을 빌려 쓰는 이런 좀 개념이 강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으로 임차인, 세입자죠. 임차인은 약자라고 보는 거고요. 그 약자는 법이 좀 더 특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임차인들이 자기의 권리를 어떤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법이. 그게 어떤 약자를 보호한다는 대의적 차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인데, 우리 경매를 낙찰받으려는 입찰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권리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이 권리로 자기의 어떤 그 임차권을 보호하고 있고, 그래서 임차인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를 하기 전에요, 먼저 임차인 보호 규정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디테일은 우리 책에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전체적인 좀 흐름을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임차인이요, 주택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소유자고요, B가 이 집에 전세를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전세권과는 다른 겁니다. 임대차입니다. 전세를 들어가는데요, 전세를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사는 중에 A가 이거를 C한테 팔아봅니다. 임대차 계약이라는 거는 역시 채권적 계약이고요, 채권이고요,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합니다. 근데 A가 C한테 팔아버리고 제3국으로 가버리게 되면은요, C가 B한테 해서 내 집에서 나가 그럽니다. 저는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C는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A하고 맺은 계약이고 이제는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왔으니까 넌 나가. 그럼 나가야 됩니다. 이게 임대차입니다. 본연의 임대차. 그러다 보니까 이 B를 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우리 민법에는 아주 옛날부터 이 임차인이 자기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민법 볼게요. 민법에서 전세권, 우리 앞 시간에 배웠죠. 그 다음에 임차권. 임차권도 꼭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인, 채권인 자체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그 등기부 등본상에 등기를 하게 되면 전세권, 임차권은 제3자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만세에 공시를 한 거죠. 이 집에 대해서는 나는 이런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세상에 공시한 거기 때문에 제3자한테 대항력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소유권이, 집주인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와서 당신 나가, 그럼 나는 전세권자인데요 또는 나는 임차권인데요 라고 얘기하면 안 나가도 됐었어요. 이런 권리는 임차인들한테 예전부터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둘 다 요건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등기라는 거는 공동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내주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 단독으로는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등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개념들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집주인들이 많이 깨어가지고 전세 들어가면서 전세권 등기 좀 설정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러세요 해주고, 해주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근데 예전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집주인은 임차인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당신한테 돈 껐어? 왜 내 등기부 등본을 더럽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의를 안 해줬어요.
전세를 구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고요. 임차인들은 어차피 길거리에 나앉을 수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권, 임차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해주고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들어갔다가 한 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또 법이, 국가가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임차인들이 이거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임대인의 동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자기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해서 제정된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우리 줄여서 주임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을 하고요. 거기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그 보장해주는 권리가 크게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항력이고요. 하나는 우선 변제권이고요. 또 하나는 최우선 변제권. 자, 개념을 잡아야 될 거는요, 이것들이 다 각각 다른 권리입니다. 각각. 이거를 하나로 싸잡아서 생각을 하면 헷갈려요.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임차인한테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서 등기 안 됐기 때문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확정일자를 안 받았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든가,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든가, 서로 요건이 각각 다 다른데 이거를 명확하게 구별 없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임차인이 자기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대항력 볼게요. 대항력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전세권을 등기하든가 임차권을 등기했었어야 됐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한다. 중요한 건 이 길이라고 하죠. 다음날, 이 길 0시, 당일 24시죠. 그죠?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제3자입니까? 채권계약, 임대차 계약은 채권계약이고 당사자한테는 언제나 유효하다고 그랬죠? 소유권이 C로 넘어갔을 때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이 C는 제3자고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제3자죠.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발생한다. 대항력의 내용은 뭐예요?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저는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입신고와 점유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3자한테 대해서 대항력이 있고요. 당신도 그 제3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임대차를, 나의 임차권을, 소유권을, 이 집을 취득한 당신에게까지 내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항력의 내용입니다. 자, 전입신고 중요하고요. 점유 중요한데, 전입신고와 점유 요건이 2가지다 보니까요. 2개가 다 충족된 날,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을 합니다. 다음날 0시로 규정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말소기준 권리 있죠. 이것도 역시 말소기준 권리보다 더 나중에 대항력을 취득했으면 낙찰자한테 대항을 못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낙찰자가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똑같은 논리예요.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을 하고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이 대항력의 내용은 뭐예요?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그 소유자한테 자기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거죠. 결국엔 목적은 뭡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살겠습니다 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인수되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근저당권자, 돈이 목적인 권리가 먼저 설정되어 있고, 이 근저당권자는 그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당시에 후순위로 임차인이 들어올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항력을 원리 원칙대로 인정해서 낙찰자한테 인수시킨다고 한다면 얘가 불측의 피해를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말소기준 권리, 우리 매각 물권 명세서 상에는 그 등기상 최선순위 설정일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상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나중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요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낙찰자가 그 임대차를 인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법적으로는 전입신고와 점유를 한 날,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요 점유라는 거는 우리가 입증하기가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5년 전, 4년 전에 전입신고와 점유를 했습니다. 근데 옆집 할머니 얘기를 들었더니 5년 전 5월 6일 날 전입신고는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실제로 8월 4일 날 입주를 했답니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두 가지 요건이 다 갖춰진 날 언제예요? 8월 4일이잖아요. 그죠? 점유가 이때부터 됐으니까 그 다음 날인 8월 5일 0시에 대항력을 취득한 게 맞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시험 보면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근데 4년 전, 5년 전에 이 임차인이 8월 4일 날 입주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나한테 있느냐는 거죠. 전혀 없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점유는 고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전입신고된 날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을 취득했다. 이 임차인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볼까요? 반대로. 요날 전입신고하고 나중에 입주를 한 게 아니라 요날 입주를 하고 점유를 개시한 거죠. 요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요때는 어차피 둘 중에 둘 다 요건을 충족한 날, 요 날이죠. 그죠? 어차피 전입신고 일자입니다. 뒤집힌 경우에는 입주 나중에 했다라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전입신고로 보는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점유가 언제 개시됐느냐 이런 거는 파헤치지 마시고 그냥 전입신고일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또 별도의 권리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은요, 이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 우선 변제권, 다시 말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기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거를 갖게 됩니다. 나중에 최우선 변제권 같이 보겠습니다만 요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 배당받은 권리고요. 대항력과는 다른 별도의 권리인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만 단 전제가 필요합니다. 왜 무슨 전제가 필요하냐면요. 대항력을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만 받았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입신고가 돼 있는 상태에서 대항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주택이 경매되면요. 입찰자는 그 주택이 경매됐다라는 입증 자료, 뭐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출력물도 인정이 됩니다. 그거를 출력받아서 동사무소에 가서 세대 열람을 하면은요. 누가 몇 월 며칠 날 전입신고했다라는 거를 다 띄워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전입신고라는 것은 하나의 공시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시 기능. 내가 이 집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내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숨어 있는 권리죠.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거는 이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법원에 권리신고를 하고요. 그 권리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따라 들어가야 되고요.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지 안 찍혀 있는지 그때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시가 되지는 않은 거니까 이 공시를 여기다 갖다 쓰는 거죠. 결론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확정일자고요.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뭐냐면요. 소액 임차인입니다. 소액 임차인. 지금 현행법상으로요. 서울시를 기준으로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1억 원 이하라고 한다면 일단 소액 임대차에 해당이 되고요. 그 소액 임차인들에게는 보증금이 1억이든 8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일단 1억 이하이기만 하면 3,400만 원까지 등기상 순위와 상관없이 가장 먼저 배당을 해줍니다. 경매 절차에서. 근저당권 먼저 설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세권 또 설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는데
이 임차인이 1억 이하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 사람한테 예배당 그리고 나서 예배당 해주는 게 아니라 얘한테 먼저 3,400만 원부터 주고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소액 임대차에 대한 경과 조치 해가지고 이 근저당권이 언제 설정되어 있느냐, 이 전세권이 언제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보장 금액이 달라지는 건 있는데요. 그 설명을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그거는 우리 책에 아주 자세하게 그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사례까지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한번 그 개념을 좀 잡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는 어찌됐든 소액 임차인들은 그 보증금이 전 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굉장히 불행한 현실이긴 합니다만 영세한 사람들이 그만큼 교육의 기회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전입신고를 안 하고 사는 사람, 또 전입신고를 했어도 확정일자를 안 받고 사는 사람들이 이 소액 임차인들한테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법이 좀, 요 사람들은 임차인에 대한 어떤 특별법으로 보호 규정이 있긴 하지만 요 소액 영세 임차인들은 더 특별히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규정이 이 규정입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요,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다 전입신고하는데 주인의 동의 필요 없죠. 그냥 신고하면 되죠. 주인의 동의 없이 대항력 취득했고요. 그 다음에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받는 것도 주인의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변제권도 주인의 동의 없이 취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우선변제권 소액 임차인이기만 하면 주인의 동의 없이도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앞에서 절대적으로의 임대인,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었던 임차인의 권리를 동의 없이도 보호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임차인들이 이제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다 되는데 요 규정에도 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요, 만약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 임차권 설정 등기를 했다, 이렇게 보면은요, 이거는 등기상의 공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좀 뭐라 그러는지요? 관념적인 지배입니다. 이거는 이 집에서 살고 있다가 사는 동안은 문제가 되질 않는데 내가 내일 부산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사 가야 돼요. 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돼가지고 집주인한테 저 어차피 때마침 부산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부산으로 이사 가야 되니까 더 여기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사 가야 됩니다. 만기 됐습니다. 보증금 돌려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는데 주인이 돈을 못 돌려줍니다. 또는 안 돌려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면 보증금은 나중에 받더라도 일단 이사는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간다고 해서 전세권이 등기상에서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임차권이 지워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공시방법, 전입과 점유라는 것은 실질적이고도 물리적인 공시방법이죠. 그래서 내가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이 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럼 대항력이 깨지는 거고요. 대항력을 전제로 발생하는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입신고는 여기다 놔두고 점유는 그냥 형식적으로 일부 집 남겨놓고 나는 이사 가면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실무적으로는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집 부산에 내려가서 또 전세 얻었죠? 거기에 대항력을 얻지 못하는 거죠. A라는 주택에 전세권 설정했다고 해서 B라는 주택에 전세권 또 설정 못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했다고 B라는데 또 못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A라는 주택에 전입신고 해놓고 B라는 주택에 또 이중으로 중첩적으로 전입신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한 대항력을 포기하든가 새로 이사가는 집에 대한 대항력을 포기하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만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았는데,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또 하나의 길을 열어줍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던 이 임차권 등기를 단독으로 법원에 명령 신청을 하고요. 법원이 임차권 등기를 해라 라는 명령 결정을 해버리면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게끔 또 길을 열어준 겁니다. 물론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은 뭐냐 하면요,
임대차의 기간이 만기가 됐어서요. 만기가 도과해야 되고요. 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기간 중에는 아무리 임차인이 약자라고 하더라도 보증금 돌려주세요 할 수는 없죠. 만기가 됐을 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됐고요. 만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소명을 하면 법원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 명령에 의해서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했던 임차권 등기가 임차인 단독으로도 등기할 수 있게끔 또 제도적 길이 열린 겁니다. 이렇게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나면은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 물론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소액 임차인에만 해당되는 겁니다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이미 확보하지 않은 사람은 임차권 등기를 하면서 이 세 가지가 다 발생을 하고요. 세 가지 권리를 다 얻고요. 이미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하지 않고 전입신고와 점유로 대항력, 확정일자로 우선 변제권 취득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 후에 부산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왕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존속됩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전입신고와 점유하고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 받고 이러면 양쪽 집에 대해서 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6가지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일은 뭐냐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발효되기 전에 민법에서 전세권과 임차권 등기는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근데 임차권은요. 임차권은 채권인 채로 등기하는 거기 때문에 대항력만 있었지 우선 변제권은 없었습니다. 그냥 소유자가 바뀌면 그 소유자한테 만기까지 살다가 내 보증금 돌려주세요 할 수 있었을 뿐이지 경매 절차에서 배당해 주세요. 나 이 집에서 안 살랍니다. 그게 안 됐었어요.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런 권리들을 보장해 줬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권 등기를 명령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이 권리를 그대로 다 인정을 해주겠대요. 원래 여기서 규정됐던 임차권인데 그거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갖다 쓴 건데 인용을 한 건데 여기에는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고 여기에는 우선 변제권을 인정을 안 해주는 결과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동생이 형을 이겨먹는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민법을 개정해서가 아니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이 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와 그 효력이 같다라고 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민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던 이 임차권 등기의 우선 변제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서 이제는 여기도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권 등기 얘는 쌍방 공동신청으로 설정되는 거고 얘는 일방 명령에 의해서 신청되는 거, 그 차이만 있을 뿐이고요. 일단 설정이 되고 나면 그 효력 면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자, 전세권과 동일한 효력을 줬습니다. 자, 많이 질문을 하는 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런 권리들을 확보하는 경우와 전세권을 등기하는 경우가 어떤 게 더 강력합니까? 강력한 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굳이 따지자고 하면 일장일단이 있는데 일단 전세권이 더 유리한 건 뭐냐면요. 전세권을 설정을 해 놓으면 주인의 동의 없이도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또 임대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전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또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가 얘한테는 있지만 얘한테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얘가 더 유리한 권리인 것 같기는 한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대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얘한테 없는 게 얘한테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은 별도의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별도의 부동산.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요. 주택과 그 토지에 2번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택에만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게 나중에 경매로 매각됐을 때 토지 매각분과 주택 매각분에서 주택 매각분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매각 대금에서는 배당을 못 받아요.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은요, 이 확정일자 하나로 그 효력은 건물과 토지 양쪽에 다 미칩니다.
그러면 이 주택을 빌리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등기 비용도 내야 되고요. 그죠? 이것만으로 간단하게 이거 이상의 강력한 권리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물론 주택임대차 보호법뿐만 아니라 나중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또 생겼는데요. 그 권리들은 다 똑같습니다. 각각 대항력이 발생하는 요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요건, 최우선 변제권의 금액 크기 이것만 서로 달라지니까요. 그건 또 역시 우리 책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숙지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